LNG선 그레이스 코스모스는 길이 288m에 높이 26m로 아파트 7, 8층 높이다. 이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띄운 건 세계 최고의 첨단 조선 기술이다. 가장 큰 선박을 VLCC 대형 유조선이라고 그러는데 LNG선은 대형 유조선 선박 값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많은 선박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을 첨단 기술을 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선박의 꽃 또는 뭐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의 임무가 바로 이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일이다.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선 수주량은 3,200만 톤으로 세계 1위다. 지난 2003년 이래 5년 연속 조선 수주량 1위 기록을 갱신하게 된 것이다. 수주 잔량으로 세계 조선소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1위부터 5위까지를 휩쓸며 8위 안에는 6위인 중국을 제외하고 무려 7개나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LNG선은 국내 조선업체가 전체 수주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제작 중인 LNG선 3척 중 2척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얘기다. 今現在は韓国が今世界でナンバーワンの LNG、を作る造船所だと思います。私たちが使うのに十分、耐えるいい船に、いい船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 한국의 LNG 선박 기술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등 국가 1등이죠. 한국의 그 LNG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에서 당연히 이제 탑인데요. 가장 이제 생산 기술 측면에서 볼 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나라가 LNG선을 처음 만든 것은 1994년. 현대중공업의 현대유토피아호가 국내 LNG선 1호다. (1972년) 울산에 국내 최초의 현대조선소가 생긴 지 30여 년 만에, 그리고 LNG선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우리는 LNG 선박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330억 톤이다. 그중에 약 40%는 중동에, 35.3%는 유럽과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는 아태 지역과 북미, 중남미 등에 분포한다. 소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울산 앞바다에 위치한 동해가스전이다. 가스전에서 채굴되는 천연가스는 플랫폼에서 물과 불순물을 1차 제거하고 생산기지에서 재처리를 거친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거리가 멀면 배로 수송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그레이스 코스모스 같은 LNG 선박이다. 문제는 부피.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하면 부피는 600분의 1로 줄어든다. 기체일 때보다 600배를 더 수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LNG선은 LNG, 액화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수송하는 배다. 영하 162도.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영하 162도의 LNG가 물에 닿는 순간 물 표면은 그대로 얼어버린다.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말랑말랑한 고무공과 장미꽃도 LNG에 담그는 순간 바로 냉동됩니다. 급속 냉동된 고무공과 장미꽃은 쉽게 산산조각이 난다. LNG선은 영하 162도인 극저온 상태의 화물을 운반하는 배다. LNG를 담는 화물 탱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LNG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조선시장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곳으로 대접받는다. LNG 선박을 간단히 생각하시면은 한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물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0억 정도로 전체로 볼 때는 한 4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탱크의 기술이 그 LNG 선박의 핵심입니다. 금액에 비해서는 비록 금액은 한 20%에서 25% 정도 수준이지만 그 기술이 없이는 LNG 선박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또 LNG를 그 안에 초전의 LNG를 담고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 선박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LNG 선박에서 화물창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G선은 화물 탱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결정된다. 보통 LNG를 싣는 원형의 독립된 탱크가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스형. 그리고 배 안에 특수한 화물 탱크를 설치한 멤브레인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제작 중인 LNG선들은 그 용량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따라서 멤브레인형이 대부분이다. 울산 방어진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일주일에 2척의 배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 LNG선 분야에서 빅3 조선소를 이루며 세계 LNG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모든 작업의 시작은 설계. LNG선은 설계에만도 12개월이 걸린다.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LNG 선박의 설계는 영하 162도의 화물을 운반할 화물 탱크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그 핵심 포인트다. 배를 만들려면 우선 몸체가 될 철판, 강재가 필요하다. 가장 작은 규모의 LNG선을 만드는데도 약 24,000톤의 철판이 필요하다. 30층짜리 아파트 13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양이다. 하역된 강재는 전자석 크레인으로 운반된다. 이 전자석 크레인은 한 번에 15톤 내지 25톤까지를 운반할 수 있다. 성인 남성 300명 이상을 동시에 나를 수 있다는 얘기다. 강재는 선박 제작에 투입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철판 온도를 균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숏 블라스트 과정을 거치는데 수천 개의 미세한 쇠구슬 입자를 발사해서 철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부식과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앞뒷면을 페인트로 도막 처리한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강제는 설계 도면대로 절단된다. 이때는 플라스마를 이용한 첨단 절단기가 사용된다. 절단된 각 부분들은 거대한 LNG선을 구성하는 낱낱이 퍼즐 조각이 된다. LNG선의 본격 제작은 소블록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설계도에 따라 절단된 강제를 조립해서 선체의 기본 단위인 블록으로 만드는 것이다. (180여) 개의 소블록이 모여서 LNG선 한 척이 된다. 조립 공정엔 용접 로봇이나 3차원 곡면 가공기 등 최신 장비들이 동원된다. 그래도 미세한 부분이나 마무리 과정엔 반드시 기술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작은 블록들이 모여서 큰 블록을 이루고 그 큰 블록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용접은 작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움직이는 기계에 있어서 엔진은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다. 엔진의 안정적인 공급은 선박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선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첨단 선박이라는 LNG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식 엔진인 스팀 터빈을 사용했다. LNG의 특성 때문이다. 액화된 상태로 운송되는 천연가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증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화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서 스팀 터빈을 돌렸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거나 기화된 천연가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장치가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디젤 엔진이나 듀얼퓨엘 엔진은 디젤 엔진을 구동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술자가 이제 용이하게 또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스팀 터빈은 연료 효율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디젤 엔진은 약 50%를 상회함으로써 최근에 고객사 선주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성이 우수한 이러한 디젤 엔진이나 듀얼 퓨얼 엔진을 추진 기관으로 채택을 이제 하게 되었죠. 프로펠러는 선박을 움직이는 추진 장치다. 프로펠러는 보통 통째로 주물을 떠서 만드는데 120%로 제작을 해서 20%를 깎아내면서 모양을 다듬는다. 프로펠러는 비행기의 날개에 해당한다. 추진력이 관건인데 국내 조선소의 프로펠러 추진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선소 곳곳에서 만들어진 부품들과 소블록들은 다시 한 대로 모여 대블록으로 조립된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는 크고 작은 블록과 부품을 나르는 차량들로 늘 분주하다. 블록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이 평상형의 트럭은 트랜스포터라고 부르는데 크기에 따라서 150톤에서 1000톤까지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다. 180여 개의 소블록은 다시 80여 개의 대블록으로 조립되고 대블록은 조립되는 즉시 도크로 이동한다.
도크는 바닷가를 파서 만든 웅덩이로 선박의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도크는 배가 만들어지는 인큐베이터에 해당하는데 그 규모와 수는 조선소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겐트리 크레인. 키가 크고 힘이 좋다고 골리앗으로 불리는 이 크레인은 조선소의 상일꾼이다. 대블록 이동과 조립을 도맡아 처리한다. 도크의 대블록의 탑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작업이 진행된다. 이제 블록과 블록을 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바로 용접이다. 길이 300m, 높이 30m 이상인 거대한 선박 몸체는 블록들을 용접으로 이어서 붙여 만든 것이다. 대블록 조립이 끝나고 배가 겉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 좁은 도크를 벗어날 수 있다. 바로 진수다. 배의 진수는 일단 수문을 열고 도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도크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각은 오후 5시다. 선박을 진수하려면 적어도 32만 톤의 물이 차야 하는데 이 정도면 국제경기용 수영장 170개를 채울 정도의 양이다. 본격적인 진수는 다음 날 새벽에 시작했다. 예인선이 도크의 수문을 열고 LNG선을 끌어낸다. 약 3개월간의 도크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바다에 진출한 것이다. 진수된 LNG선은 다시 구두 안쪽에 자리를 잡는다. LNG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 탱크. 화물 탱크의 단면은 단열재, 누수 방지용 2차 방벽, 단열재, 그리고 1차 방벽인 멤브레인 시트의 구조로 만들어진다. 보온병과 거의 비슷한 구조다. 진수 후 LNG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 탱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께 270mm 정도의 이 단열재 블록은 프랑스 GTT사의 특허 기술로 단열재 사이에 2차 방벽을 넣은 3층 구조다. 화물 탱크를 만드는 작업은 선체에 단열재 블록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단열재 블록 위에는 멤브레인 시트를 붙인다. 멤브레인 시트는 LNG와 직접 닿는 부분으로 극저온의 내성을 갖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다. 열대지방이라도 통과하게 되면 화물 탱크 안팎의 온도차는 200도가 넘어 엄청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소재뿐 아니라 형태도 중요한데 멤브레인 시트는 표면에 주름을 잡아서 수축과 팽창을 방지한다. 이 부분 역시 프랑스 GTT사의 특허 기술이다. LNG 선박 안에는 화물창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 온도가 마이너스 163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열하는 기술,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열 기술과 그다음에 선박의 운동에 의해서 그 안에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구조적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 두 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 44만 톤급의 원로 군반선인 뉴 카리사오가 정박하던 중 5일 만에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다. 파도와 바람에 노출되면서 선체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급기야는 가라앉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유탄성을 꼽았다. 유탄성은 고체 구조물이 액체나 기체의 반복적인 힘에 노출되면서 연해지는 성질을 말한다. 이 유탄성의 문제는
LNG를 운반하는 화물 탱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출렁거려서 탱크 벽에 반복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슬로싱 현상이다. LNG 유체 자체의 고유 주기와 그리고 선박 운동의 고유 주기가 일치했을 때 아주 격렬한 유동을 발생해서 아주 커다란 압력을 화물창벽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물창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할 때는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슬로싱은 피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이다. 그래서 화물 탱크 안쪽에서 발생하는 LNG의 슬로싱 하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LNG선 설계의 핵심 기술이다. 현재는 슬로싱 하중이 큰 천정 부분의 단열 시스템 강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화물 탱크의 중요성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한 실험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조선소들은 부산대학교 첨단조선공학센터를 중심으로 화물 탱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실험은 단열재 블록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서 블록이 깨져나가는 파손 모드를 통해 그 강도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높이에서 보온재 블록을 물속으로 낙하시키는 이 실험은 단열 시스템에 미치는 유체의 충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화물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체 운동을 파악해서 LNG선 화물 탱크 설계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다시 화물 탱크 작업 현장으로 돌아오자. 화물 탱크는 멤브레인 시트를 붙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시트와 시트 사이의 틈새를 용접으로 일일이 붙이는 공정이 남아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세요? 아침에 들어오면 기계 테스트랑 사람 컨디션이 어떠냐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도 일일 테스트를 거쳐야만 용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만큼 멤브레인 시트 용접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멤브레인 시트를 용접하는 데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플라스마 용접 기술이 이용된다. 초정밀 전자제품에나 사용되던 고밀도 에너지인 플라스마를 적용한 첨단 용접 기술이다. 플라스마 용접은 기존의 막대 용접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형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르곤 티그 용접 기법에 비해서는 품질 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즉 결함이 아주 적은 그런 용접을 생산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법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전체 그 화물창의 생산 공기를 줄임으로 해가지고서 도크 공기도 줄고 전체 공기가 준다는 얘기는 여러모로 저희처럼 대규모 대량 생산을 하는 조선공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화물 탱크 용접은 전체의 70%를 용접 로봇이 작업하고 있다. 드디어 LNG 선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 탱크가 완성됐다. 화면에 보이는 건 카고 펌프라고 하는데 LNG를 싣고 내릴 때 사용된다. 이 카고 펌프는 화물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게 보통이고 LNG에 잠긴 채로 운항하게 된다. 화물 탱크의 부피는 전체 선체의 70~80%를 차지한다.
LNG선의 대부분을 화물 탱크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완성되면 티끌 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싣고 막 도착하는 중이다. LNG는 소비지에 오면 생산기지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천과 평택, 통영 등 3곳에 생산기지가 있다. 부두에 정박한 LNG선이 LNG를 하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기지의 파이프라인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설비를 암이라고 부른다. LNG선은 한 번에 7만 톤 정도의 LNG를 수송하는데 국내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도시가스량이다. LNG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이다 보니 대기와 닿는 파이프라인엔 순식간에 성해가 생긴다. LNG선 한 척의 하역 시간은 12시간 이상이다. 하역을 마친 LNG는 저장 탱크에 잠시 보관된다. 그리고 원래의 천연가스 상태로 기화시키는데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데 LNG가 지나가는 튜브 주변에 바닷물을 흘려준다. 그러면 LNG는 기화하면서 그 부피도 다시 600배로 커진다. 마지막으로 가스 누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냄새 성분인 부취제를 첨가하고 나면 배관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LNG선은 지구의 혈액과도 같은 에너지를 세계 곳곳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다.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LNG를 수입하는데 국내 사용량의 99%를 차지한다. 계속되는 유가 폭등과 석유 자원의 고갈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천연가스다. 따라서 액화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LNG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LNG 선박은 260여 척. 전문가들은 2020년이 되면 그 규모가 약 600척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9개월. 그런데 LNG선은 2배가 넘는 2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만큼 공정이 복잡하다는 얘기다. 다른 선박과 마찬가지로 LNG선도 건조가 끝나면 실제 운항을 통해 성능을 최종 테스트한다. 이 시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물 탱크 부분이다. 그래서 LNG선의 시운전은 특별히 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이루어진다. 일단 천연가스 생산기지로 들어온 LNG선은 운항 중인 LNG선과 마찬가지로 LNG를 실어봐야 한다.
지금 5번 탱크에 LNG를 받고 있는데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58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LNG를 받은 후에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화물 탱크 안쪽의 온도가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화물 탱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리고 화물 탱크 내의 압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가스 시운전과 함께 항해 시운전도 이루어진다.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엔진이라든지 레이더, 항해 계기, 조타기 등의 항해 장비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LNG선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한국, 그리고 얼마 전 후발주자로 등장한 중국 정도다. 우리나라는 수주량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이나 핵심인 화물 탱크 기술을 프랑스 GTT사에 의존하고 있다.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선박 가격의 5%에 해당하는 90억 원 정도를 기술료로 지불하고 있다. 원천 기술의 보유 여부는 향후 세계 LNG선 건조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주축이 돼서 LNG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중이다. 멤브레인 시트의 설계 기술은 육상용 LNG 저장 탱크에서 이미 확보됐다. 여기 보시는 바처럼 주름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주름이 하는 역할은 열 수축과 그다음 열 변형에 의한 어떤 유연성을 그 LNG 선박에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 행상 자체가 특허입니다. 이 주름의 움직임은 상온에서 영하 162도까지 갑자기 온도가 변화했을 때도 이 주름에서 큰 움직임을 흡수를 해줄 수 있도록, 즉 수축과 팽창을 모두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멤브레인 시트는 표면의 주름부터가 GTT사의 것과는 다르다. GTT사의 멤브레인 시트는 촘촘한 격자 무늬로 각 모서리에 꼬임이 있는데 반해 우리가 개발한 것은 좀 더 길고 넓은 타원형의 주름이 가로 세로로 잡혀 있다. 화물 탱크를 영하 162도로 유지해줄 단열재 블록의 구조도 GTT사의 것과는 다르다. 그 KC1 한국형 LNG선 화물창의 실물 크기의 모양입니다. 단열재를 한 층으로 함으로써 구조를 극히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방벽은 1차 방벽에서 최악인 LNG가 새더라도 이 2차 방벽과 1차 방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2차 방벽은 LNG를 항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온도가 낮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차 방벽에서 LNG 새더라도 2차 방벽에서는 LNG를 쉽게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열 충격이 없게 됩니다. 2차 방벽이 단열재 속에 위치한 GTT사의 단열재 블록에 비해 우리 단열재 블록은 2차 방벽이 1차 방벽에 보다 가깝게 위치한다. LNG가 누수될 경우 누수된 LNG를 열 충격 없이 잡아둘 수 있게 설계된다. LNG 생산기지의 저장 탱크엔 이미 한국형 멤브레인 설계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엔 LNG선에도 우리 기술이 탑재될 전망이다. LNG선의 원천 기술 확보로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LNG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그레이스 코스모스. 전 세계를 누빌 LNG선 그레이스 코스모스의 활약을 기대하며 첫 출항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